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킹스마겐의 허경숙 차장입니다. 여러분께 부동산을 분석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벤져스 팀을 꾸렸습니다. 네,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나 법적인 문제, 세금 문제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저희 부동산 어벤져스 팀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평가사님, 네네. 공시지가라 무엇인가요? 공시지가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공시지가를 하는 사람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공시지가라는 말 이전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좀 이해를 하셔야지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다 다른 특징이지 않습니까? 뭐 번지마다 가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생겨 보이는데도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뭐 그랜저나 뭐 새우깡 같은 뭐 재화의 가격들은 정해져 있죠.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그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에 따른 가격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러면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을 수 있고요. 건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에 대한 공시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주로 주택을 통해서 공시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공시제도가 있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주택들,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의 가격들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가격을 붙이되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가격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전국적인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9.42%인데 비해서 부산 지역은 10.26% 상승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 핫한 곳이죠. 네. 예, 부산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작년에도 2위였어요. 작년에 상승률 2위였고요. 올해가 3위입니다. 서울, 특별시, 광주, 광역시에 이어서 부산이 3위를 했어요. 되게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르는 것도 맞고요. 그동안에 또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거, 특히 부산의 고가 토지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그 자치구에 지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산 광역시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현실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격 현실화고요. 하나는 부산의 지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또 사람들 관심이 많은 곳이 네. 해운대구입니다. 네, 해운대구요. 네, 이번에 그 공시지가 상승률이 12.27%를 보여서 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요새 핫플레이스죠. 해리단길 해서 가격 상승이 많았을 겁니다. 해리단길은 기존의 해운대 뭐 군함로 개발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우동 제3구역 재개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몇 년 전에 가격하고 지금하고 가격은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그러한 점 등과 그다음에 군함로가 되게 신기한 게 확장과 인도화와 그다음에 분수 사업까지 곁들여지면서 군함로 주변에 엄청나게 땅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여동, 뭐 반송동 등의 개발 호재 등이 어울려서 12%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특히 불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관철될까요? 토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올려달라, 내려달라라고 주장을 해서는 사실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하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제 크게 하자는 절차상의 하자와 실체상의 하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금 공시지가를 이제 규율하는, 규제하는, 그리고 정해놓은 법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정하지 않으면 이는 반드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이 있을 때 국가기관은 그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상의 하자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은 명확한 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산정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별도의 계산 수식으로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년도 개별 공시지가에 그냥 상승분만 곱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그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이제 그 실체상의 하자를 주로 주장을 하셔야지, 단순히 이제 타 토지와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그냥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이 염려가 된다는 개인적인 사유 등은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경매에서 활용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경매했을 때는 그 공시지가 자체보다는 감정평가가 얼마나 됐는지, 감정가가 얼마나 됐는지, 내지는 이제 경매에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그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물건을 보실 때 특히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조금 봐두시면 좋은 게, 농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쉽게 잘 사지 않는, 그러니까 잘 이제 뭐 염두에 두거나 검토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은데, 이 공시지가와 이제 그 감정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가가 더 낮아진 농지를 사들여서 이를 조금 예쁘게 화장을 하는 거죠. 그 땅도 사실은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건물도 리모델링 하듯이 토지도 접근성이라든지 이제 그 땅의 이제 평평함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예쁘게 꾸미면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가 이미 이제 뭐 신분이 상승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가치가 났던 토지가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쁜 땅에 농사를 지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농지연금을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 예쁘게 화장된 메이크업된 농지는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농지연금이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감정가에서 더 낮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미 기존에 형성돼 있던 공시지가에서 그게 더 높아진 공시지가로 농지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의 이제 수령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봐야 하지만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거나 농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공시지가를 통해서 사실은 오히려 큰 수익,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의 높낮이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높아진 공시지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오히려 남들이 찾지 못한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무사님. 9.13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 9.13 대책 이전까지는 종합부동산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구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9.13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그대로 적용은 됩니다. 네, 세무사님. 보유세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을 피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을 피하시는 방법은 매도자의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잔금을 받으시고, 매수자의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하시면 과세 기준일을 벗어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직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임대기간 동안 직접 임대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당할 수는 있지만 재산세를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으시고, 그리고 지금 조정 대상 구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닌 구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업을 등록을 하신다면 아직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서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9.13 대책 이후에는 부산의 같은 경우 해운대 수영 동네, 즉 조정 대상 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합산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6억, 그리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공시지가 9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인데 이 부분이 가액이 공시지가가 12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부부 공동명의로 나누게 되면은 개인별로 6억씩 개인별로 6억씩 소유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6억 이하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소득자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동명의를 하는 게 부부나 아니면은 자녀들과 공동명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나 그리고 자녀가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상속세, 증여세를 매길 때 개별 공시지가가 활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상속 당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속 증여 시, 특히 증여 시 우리가 동일한 물건에 대한 매매 사례, 즉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적기 때문에 기준시가, 즉 공시지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 가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여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취득가액 2월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취득가액 2월 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는 경우엔 취득가액 비교과세가 되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꼭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이 많이 뛰어서 그 취득가액과 갭이 크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킹스마겐 천경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킹스마겐이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부동산 관련자들이 특히나 공인중개사분들이 저희 회사에 소속됨으로써 여러 가지 컨텐츠를 활용하고 또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평범한 공인중개사분들이 비범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 부산 중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중구에서도 가장 그 중심 상권의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들도 매년 크리스마스 날 되면 네. 가족들이 같이 이제 거기서 사진도 찍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네. 즐기는 그런 광복로. 장소인데, 예, 광복로 맞습니다. 그 광복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작년의 기준에 보면 거래 사례를 보면 작년에 그 광복로 입구가 평당 토지 가격이 1억 5천 선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라인이 가장 핫한 라인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중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치 시장, 자갈치역, 지하철역 그 대로변에 보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한 1억 선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로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하면 정말 서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렇죠. 네, 네. 저희 회사도 그곳에 있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서면이 중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산 하면 서면이죠. 네. 예, 앉으면 서면. 네. 그 서면이 하면 부산의 금융 중심지죠. 그리고 많은 오피스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20, 3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점포 카페 거리를 통해서 SNS 발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더불어서 부산 지역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 진구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또 서면하면 부산의 어떤 핵심 중심 도시라서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 근래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들이 3, 3, 5 짝을 지어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 수요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성장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 하면 중구도 아니고 해운대구도 아닌 부산 진구에 있는데요. 어디가 가장 비싼 땅일까요? 네.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정답은 금광재화자리입니다. 예, 우리가 네. 어릴 때 그 서면에 태아 쇼핑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로 건너편이죠. 그 금광재의 모서리가 지금 부산에서는 가장 비싼 땅값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서면 금강재화의 실제 토지 거래 시세는 얼마나 될까요? 네. 그 위치가 사실상 거래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020만 원, 4,020만 원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하면 1억 2천만 원 선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2,06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가요? 예. 평당. 예, 네. 되게 비싸죠. 예, 그런데 저희가 유추해 본 결과 그 금광재의 자리는
아마도 1억 6천 평당, 1억 7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그 서면에 로타리가 5거리인데요. 네. 그 주변을 다 서면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의 실제로 토지 시세와 네. 그쪽 분위기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복개천이라고 하죠. 복개천 그 교차로 방향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네. 그쪽 라인은 지금 8천에서 1억 2천 정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요? 예, 실제 시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젊음의 거리죠. 거기서 시위도 많이 하고 뭐 연설도 많이 하고 하는 그 라인이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선 시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전에 제일 비싼 땅이라고 말씀드린 금광재화 자리에서부터 소멸 로타리까지의 방향은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광재화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범내골 가는 방향은 1억 선부터 점점 금액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많이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유동인구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서면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던 본사 회사가 또 지사로 서면으로 또 선택을 해서 많이 와서 저희 회사에서 또 계약도 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예전에 없었던 그런 1층 공실이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인들, 건물주들의 어떤 마인드를 조금 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도 고수하면은 그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